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10시 46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에요. 어제가 월요일이고요. 오늘 너무 추운 날이에요. 오늘은 정말 몸도 마음도 춥네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해버리면 몸이, 저도 어제 병원 갔다 왔거든요. 겸사겸사 갔다 왔는데 감기약도 같이 함께 조제해 달라고 해서 처방해 달라고 해서 먹고 있답니다. 감기약들 저에게는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책 읽는 겁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2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저희 계획은 많아요. 우선은 내 목소리를 되돌려 놓는 것이죠. 연습밖에 없더라고요. 뭐든지 좀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목은 쉬었지만은 이게 자꾸자꾸 하다 보면은 늘더라고요. 뭐든지. 너 책도 책 읽기 싫어하는 분들은 몽실맘에 읽어주는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책에 손이 갈 거예요. 읽고 싶을 거예요. 자기만의 책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당황할 거예요. 누가 갑자기 제일 좋아했던 영화는 무엇인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아볼 거예요. 그럴 때는 모른다는 것보다는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서 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어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들으시면은 친구들한테라도 난 그 책이 읽어서 좋았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벌써 이보세요. 이렇게 읽다 보니 두께가 이렇게 이 정도나. 제목이 오늘은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읽어갈게요. 결혼은, 취업은, 연애는,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이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감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이 이해력 부족이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아 사는 게 아니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3인칭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기는 옥마는 언제나 진실을 오독하기 마련이다. 이해 안 돼. 님들한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닌데요.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것. 늘 밝은 모습이 친한 친구가 있다. 나는 대학 시절 과제 쓰나미에도 회사의 철야 근무에도 그 친구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친구의 그런 모습에 다들 신기해했다. 과연 그늘 한 점 없는 인간이란 가능한가? 10년 넘게 본 친구로서 짐작한 건데 친구는 너무 어두워서 그늘을 숨긴다기보단 그늘이 면적이 남들보다 넓지 않은 것 같다. 체력도 좋고 마음도 건강하고 예민하지 않다. 다만 친구에게 넘어서지 않고 넘어오게 하지 않은 개인의 영역이 있는 듯하다. 그건 비밀이 많다거나 음흉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개인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계의 범위가 다를 뿐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남이야? 라는 당연히 남인데 말로 경계를 침범하는 관계에 익숙해졌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친밀함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그들을 낱낱이 확인하고 경계를 잇는 것만이 좋은 관계는 아니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경계의 통행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사 누군가의 경계가 너무 두텁다 해도 그걸 타인이 밖에서 깨고 말 것은 아닐 뿐더러 개인이 사적 영역을 완전히 헤집는 관계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그렇게 좋은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좋은 우정이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안정감이 담보될 수 있는 거리에서 애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경계를 허물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내게 좋은 친구다. 균형 잡지 못한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될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단순히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황인 출판계에선 신드롬에 가까웠다. 왜 이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나라는 행복 연구에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국가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개인주의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소득과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감은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 수준이 높다 해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감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초집단주의 사회의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경우다. 그렇다면 집단주의의 어떤 면이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목표와 화합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며 집단의 존속을 위해 개인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것만으로도 꽤 지치는 일인데 더 큰 문제는 통제의 수단에 있다.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개인주의 사회가 주로 개인이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집단주의 사회는 주로 수치심을 사용한다. 죄책감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수치심은 타인을 통해 바라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며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도록 요구받는다. 역지사지라는 가르침 속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란듯이 잘 살겠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같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다. 이 과도한 타인의 의식이 마음에 CCTV를 설치하는 일이라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신드롬에 가깝게 팔려나갔다는 건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방증이자 집단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피로도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집단주의 사회가 된 이유는 공동노동이 필요했던 농경사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벼농사를 짓고 살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보단 필요한 건 너그러운 개인주의다. 무조건 물 건너온 서양 것이 좋다는 게 아니다. 지금의 집단주의 문화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반사회적 행동에 가까울 거라 통념과는 다르게 친절함과 관대함, 사회적 협동과 연결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기에 더욱 따뜻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관심두고 참견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일종의 감수성을 키우는 문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나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나와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하여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혜자스러움을.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내 걱정은 내가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걱정 아닌 존중. 존중해 주자요. 일상에서 승패를 나눠주지 않을 것.
대학교 OT 때 동기 여자아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 아이는 서울에 있는 한 미술고 출신이었는데 우리 과에는 그 학교 출신이 몇 명 있었다. 그게 신기했던 나는 A랑 B랑 동창이라며 같이 와서 좋겠다. 아니 별로 안 친했어. 응 왜? 다 경쟁자잖아. 나는 하이튼 드라마 보는 줄. 물론 지금도 그 친구가 약간 오버했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때는 내가 잘 몰랐을 뿐. 우리 삶의 경쟁적 인간관계는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다. 나 역시 학창시절에 성적을 올리는 비결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비결이라는 건 라이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공부하라는 것. 그래서 나도 한 친구를 라이벌로 생각하기로 했는데 얼마 가지 못했다. 어차피 전국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이 한 명을 이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행이라 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거를 읽고 라이벌을 만들었을까? 우주적인 기초와 대상에 대한 신뢰를 다졌다고 했던 그 시절. 우리는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성적을 위해 경쟁적 대인관계를 독려받았다. 그건 타인을 신뢰하는 대상이 아닌 경쟁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됐고 우리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초집단주의 사회임에도 OECD 공동체 지수도 사회적 관계도 모두 꼴찌를 차지했다. 개인주의가 뿌리내린 서구 사회보다 공동체가 훨씬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지만 그 시선에 어떤 신뢰나 유대는 없다는 뜻이다. 관계 속에서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고독한 날개의 개인들만 남는 것. 그 사실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경제적 인간관계는 파워풀한 경제력을 가지게 했을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설가 한강의 줄리안 반스나 하루키를 경쟁자로 여기고 이를 갈며 세식주의자를 써서 맨부커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관계에서 한 톨이라도 손해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면 사촌이 부동산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면 쉴 새 없이 승패를 나누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경쟁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경쟁심은 우리를 녹초로 만들고 긴장하게 할 뿐 경쟁심이 경쟁력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나 아닌 모두를 경쟁자로 여기면 자신을 달달 볶을 시간에 진짜 나의 일과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의 순위를 매기지 않은 공동체를 찾자. 그도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다질 때 당신이 가진 힘과 가능성은 더 선명해질 것이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어렸을 때 뒤에서 유혹하면서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을 가식적이라 여겼던 나는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도 욕했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덕분에 나는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지 않았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더 이상 악의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나 자신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건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기능마저 상실한 것뿐이다. 나는 대등한 존재일 뿐 약자가 아니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자 권리다.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니? 그래 알면 조심해. To my enemies, I will destroy you, destroy you. 영어에는 참 약해서 이걸 번역하자면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니? 그래 알면 조심해. 썩 꺼지렴. 하하 선빵유죄 정당방위 무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엄마는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 구안사와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 구안와사. 하지만 어린 시절 나는 단 한 번도 엄마 얼굴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함께 소풍을 가는데 같은 반 여자아이가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이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유치원에서 수영장에 놀러가면 나 혼자만 몰래 숨어서 수영복을 갈아입었을 만큼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던 나이였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에 열병 후유증이 남은 것을 어떤 부분에서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친구 지인이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이 지금 무엇인지, 집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까지 물어본 후에 몇 명까지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철없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무례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별하는 이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었을 때 왠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 꼴불견인 건 그들인데 평범한 이들이 주눅 들어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정말 부끄러워하는 건 누구인가? 함부로 떠드는 그들이 자신이 편협함을 혹은 무례함을 혹은 속물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 그 입 좀 닥치세요라고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타인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가장 우스운 존재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시원하게 그냥 김수현 씨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은 정말 좋아요. 아는 형님에서 한 여자 연예인이 제시 가슴을 가리키며 왜 가짜야라고 하니? 왜 제시왈? 가짜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래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이웃 할머니가 내 친구네 집에 놀러와 다음에도 가끔 집에 놀러와도 되냐고 물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착한 친구는 그래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수상한 종교를 설파하는 손녀가 그 다음에는 손녀와 친구들이 불쑥 찾아왔다. 어딜 가나 친절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제 친절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상대가 불편해질 할지라도 때론 나의 욕을 이야기해야 하고 거절을 해야 하며 단호하고 깐깐하게 굴기도 해야 한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나 역시 종종 고민을 한다. 상대에게 내가 계속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도 될 것인가? 나의 불편함의 크기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가? 그런데 만약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손해가 크다면 기꺼이 깐깐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이 정당한 몫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 게다가 내가 애써 지킬 만큼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쉽게 빈정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키려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인의 몫을 넘보지는 않아야겠지만 자신의 몫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 1순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잊지 마세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부탁해. 그래. 한 번만 더 부탁해. 그래. 한 번 더 부탁할게. 저 미안한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취소하네? 그래 됐어. 이렇게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이 부탁을 계속 들어주면은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줄을 몰라요. 계속 부탁해서. 근데 여러 번 잘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은 그게 치사하다고 말하면서 인연을 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 종종 10명 중에 한 사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잘해주다가 한 번을 거절하는데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람이 계속 들어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버리면은 물론 여지껏 잘해준 게 내가 뭐지 이렇게 되죠. 물론 보상받으려고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해주는 건데 자기 처지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안 되고. 그런데 자꾸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다면 보면은 그 사람은 그게 쟤는 내 말만 해주면 다 들어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절할 땐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니면 많은 거죠 뭐. 그러면서까지 친구를 꼭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생활 기스와 완전 파손을 분류할 것. 새 핸드폰을 샀을 때 흠집이 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가능에 문제 없지만 실수로 생겨난 약간의 흠집들, 생활 기스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을 졸이고 우울해하기보단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편이 낫다. 생활 기스를 완전 파손으로 분류하고 새로 구매한다면 남아있는 삶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생활 기스는 모든 형태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 해도 흠집이 생길 때가 있고 문제 한 톨, 서운함 한 점 없기란 어려운 일이다. 물론 손상이 크다면 새로운 관계를 찾는 편이 낫다. 하지만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생활 기스 때문에 마음속으로 탈락을 외친다면 나는 관계 또한 없을 것이다. 관계 결벽증의 결말은 외로움일 뿐 결국 자기 손해다. 관계 결벽증이라는 것도 있나요? 그렇게 관계에 흠집이 갔다면 잘 살펴야 한다. 이 흠집은 우정 혹은 사랑이 더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완전 파손인지 아니면 관계의 밀도를 생각하며 너그러움을 발휘해야 하는 생활 기스인지 말이다. 베스트 프렌드만을 기대하며 굿 프렌드의 가치를 잊지 말 것. 아시죠? 변했어. 친구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자기다워진 것이다. 자기다워진 것이에요. 우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전하고 지금 너무 변했어. 당신은 변했어. 근데 이 세월이 사람도 늙어가듯이 나이를 들고 이렇게 하다 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고 사람과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하다 보고 만나다 보고 이 모든 일에 겹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죠. 계속 자기를 지켜나가고 변화시키고 그런 건데 변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오해예요. 자기를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저도 오해를 했지만은 자기를 이렇게 갖고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편이 나은 거예요. 그냥 지켜봅시다. 그렇게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정말로 즐겁고 편안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뜻있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